네, 오늘 첫 번째 정치의 신에서는 구자룡 변호사를 모시고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상 못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유죄 나올 수도 있고 유죄 중에도 벌금형도 있고 뭐 징역형 집행유예 뭐 실형 다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단 기존 법리가 워낙에 확실히 있었고 사례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할 만큼 이제 판례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법리하고 완전히 좀 엇나가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뭐 무죄 유죄, 그 유죄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양형에 네. 대한 가능성들을 가능성으로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어떤 뭐 꼬리로 몸통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 네. 가능성이라는 게 무죄 쪽은 굉장히 미약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얘기하자면 뭐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 JFK라는 영화의 대사거든요. 네. 이론 물리학자들은 코끼리 꼬리를 꽃나무 줄기에 묶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상식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상식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유죄가 나오는 게 맞고 그 상식의 논증에는 충분한 법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약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현실로 만든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장 걱정됐던 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법률가로서 예. 제 업이 존재하는 곳에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거를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버리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좀 다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하급심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그 사이에 이제 파기돼가지고 기존의 질서가 다시 이제 재확인이 되겠지만 혼란의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어제의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 재판부에. 예. 대장동 재판이 걸려 있죠. 걸려 있죠. 예. 그럼 본인이 그 정도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자기가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 변론여지서 이런 서류들을 증인들한테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네. 보고 들어가라. 예. 이 내용이 진짜니까 이거 숙지해라라고 하면은 그것도 통상적인 방어권 범위 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오염된 증인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게 됐나 거 아닌가요? 그 어제 그 네. 송영훈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증교사 빌드업 위증교사는 죄가 아니게 돼버렸다 이번 어제 판결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좀 물어봤더니 증인으로 채택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할지 모르고 했던 교사 행위는 위증교사가 아닌 걸로 어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1심 선고에서는. 1심 선고가 그래서 좀 뜯어봐야 되는 게 좀 기존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앞뒤로 그 증인에 대해서 뭐 회유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작업들은 다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없는 걸로 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관여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뭐 증인신문 사항을 보내주거나 뭐 이랬던 그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한 건 12월이고 통화 이후에 실제로 김 씨가 법정 증언할 때까지는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보내주고 했는데 심지어 법정 증언하기 전날까지 그렇죠. 그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다 쳐내버려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문제된 거는 통화 녹취 그 부분만이다라고 범위를 굉장히 줄여요. 네. 그리고 줄인 다음에는 그 증인이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 부를지가 결정이 안 돼 있었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게 이제 그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했던 빌드업이겠죠. 예.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게 보통 통상의 사건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은 미리 접촉해보고 무슨 내용을 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회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가 되고 나서 증인 신청을 하거든요. 증인 신청은 당연히 그 뒤에 해요. 누군지 어떤 내용 할지 모르는데 덜컥 법원에 저 사람 증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회유를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럼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통상적인 위증 교사의 그 빌드업을 오히려 거꾸로
그 앞 단계에서 회유하는 그 과정에서는 증인 신청서 안 넣었잖냐. 그러면은 이때 가서는 증인으로 채택될지 어떤 증인할지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통상적인 위증교사 대부분이 이제는 무죄가 돼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회유라는 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은 방어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이게 지금 형사 판결만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증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하고 노은지 앵커가 보통의 사건에서도 민사에서 뭐 한 5억짜리 소송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 증인하고 얼마나 더 가깝게 회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빌드업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면 누군가의 인생들이 바뀌거든요. 네. 이게 온 국민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더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법리 연구하고 사실관계를 더 찾아내는 데 노력하는 것보다 나한테 유리한 증언할 사람 하나 세우는 게 더 이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기존에도 굉장히 재판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을 보면은 네. 회유를 할 때 이래요. 위증을 했을 때 잘해야 집행유예야.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뒤를 봐줄게 라면서 교사했던 사례들이 판례 사례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잘 되면 재판도 이기고 위증한 사람은 크게 처벌 안 받고 나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방어권 행사라고 해서 인정받으면 다시 또 그냥 괜찮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죠. 근데 진짜 보니까 뭐 일부 그러니까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거짓 증언을 한 걸로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됐죠. 벌금 500만 네. 원형이 나왔고, 그러니까 김 씨가 위증을 했다는 것은 이 대표의 요청에 의한 거다는 것까지 그 논리는 좀 성립을 한 것 같은데 네, 교사 행위는 네. 실제로 있었다. 근데 통화상의 어떤 교사는 다 인정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고의성은 없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법조인들도 이게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과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증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위증이에요. 그 내용이 진짠지 가짠지를 따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제의 판결에서도 김진성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증언을 해서 위증이다. 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참 미스테리죠. 김진성 씨는 위증이 예. 됐는데 미스테리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 통화로 요청을 했던 것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고의가 없대는데 그럼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다는 자백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또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위증을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위증도 있나요? 참 나만 죄를 받고 상대방은 이제 무죄인데 이런 식으로 내 피해를 감수하고 위증을 자백하는 사람도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 전체는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가지고 싫다는 사람이 정말 싫다 하다가 억지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던 경우잖아요. 한 번 안 나갔었죠. 불출석도 했었죠. 1월 달에. 예. 그때 김병량 시장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에 자기는 차마 나갈 수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러면서 안 나가다가 결국은 회유에 의해서 나갔는데 이 판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이 됐는데 참 법리가 여기서도 이상해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통화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던 거는 결국은 위증이 된 게 맞잖아요. 네. 그럼 그 통화의 내용에서 확인된 거는 김진성 씨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제 이랬던 부분들 우리가 지적했던 건 김진성 씨 측면에서는 위증이 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내용이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위증이 성립을 해요. 네.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그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거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위증교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데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양형사유거든요. 유죄가 성립을 하고 나서 양형기준표를 보면 그래요. 그 증언이
증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때는 감경 사유, 네. 다를 때는 뭐 가중 사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유무죄의 성립을 다투는 사유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양형 사유에서나 고려할 법한 내용을 다시 또 고의 쪽으로 땡겨가지고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 기존의 판례 법리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라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자체로 항소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뒤집어질 것 같다 얘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판례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 여지서를 보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그거 다 처벌했던 사례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다라는 부탁을 깔면서 쭉 이제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 좀 유리해.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이런 게 있어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뒷부분만 가지고도 위증교사라고 해서 처벌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 녹취록을 보니까 음. 변론 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좀 대화 중에 보면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을 김모 씨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게 예. 결국은 그 김진성 씨의 기억을 오염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딱 좋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다는 거를 알려줬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캠프 나와 있는 시점이라서 직접 안다고 하기는 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 내가 증언하는 게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건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럼 변론 여지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거고 그 흐름이 뒤에 그렇게 되고. 김지성 씨도 또 그럼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재룡 변호사가 몇 번 이 사건 설명해 주시면서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김모 씨가 당시에 이제 그 성남에서 백현동 관련된 뭐 인허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좀 가불관계 이런 표현을 오늘 어떤 신문에서 썼던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판결 요지에는 뭐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예.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을지를 따져보자면 그 앞뒤에 여러 사람이 동원된 회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나면 앞뒤가 이재명 대표의 주도하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뒷부분을 떼기 위해 가지고 논리구성상으로는 그 부분이 있으면 판결문이 안 써지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둘 간의 관계가 들어가면 뭔가 좀 논리 구조가 이제 곧- 전개가 안 예, 돼서요. 예, 전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영향력 하에서 이 사람도 동원됐고 이 사람도 네. 영향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각각 움직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판례대로면은 처벌됐던 사례인데 이렇게 네. 조각조각 떨어뜨려 가지고 보는 판례가 비슷한 사례라도 몇 개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같은 말을 놓고도 그 여권 성향의 어떤 뭐 여당 의원들이라든지 여권 성향의 뭐 분들이나 민주당 쪽 분들은 좀 엇갈리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표가 계속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봐라. 뭐 없는 사실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봐라.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너도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뭔가 주입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주입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있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대화를 놓고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쁜 사람도 누구 예. 괴롭히면서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막 이런 흔한 영화의 대사 막 깔고 하지 않나요? 네. 스토킹하는 사람도 온갖 나쁜 짓 하지만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을 깔고 달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할 때도. 그렇죠. 위증교사의 판례 사례도 그래요. 예. 뒷부분에 핵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실관계를 주입하고 이 내용이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 위증교사로 판단을 하고 네. 그때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다. 내가 위증시키려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여러 사건에서 다 유죄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사례에서 다 법리적으로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굉장히 기존 사례로 봤을 때 설명이 다 된다라고 했던 거고, 심지어 민주당 분들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장담하건대 민주당 분들도 이런 논리 전개에 의한 무죄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무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제의 논리 전개를 단 한 분이라도 요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분 있을까?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 분들도 법리적으로는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무죄가 됐는지 뭐 무죄라고 이제 늘 뭐 말하던 분들은 있습니다만, 왜냐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제가 다 모니터링해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얘기한 분은 없었어요. 뭐 아직 증인으로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빌드업식, 예. 그게 무죄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판례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거를 요건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치밀할수록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동원됐을수록 무죄에 가깝다. 이게 그렇죠. 사실 그 언론에서도 범죄 수법을 좀 자세히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모방 범죄 있을까봐 그런 건데, 이게 뭐 증인에게 어떤 증언, 내가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조금 제시하는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명백하게 흠이 있는, 사법 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에 오래 버티는 게 국민의힘 쪽이 정권 재창출한테 더 낫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 저는 그건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고 정치평론가들의 영역이고, 저는 그냥 법률가고 제 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것에 그 규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제 법조계의 통상적인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기존에 다 처벌됐던 영역들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와가지고 뭐 누군가가 물어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데 우호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는데 접촉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 빗대가지고 여기 사이에 진실대로 말해달라는 말을 추임새로 12번을 넣으시고 요 사이에 요렇게 하세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자문을 해야 되나요? 의뢰인이 와서 그런 식의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는 뭐 언론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분석만 합니다만, 변호사들은 실제로 내 업무 영역으로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돼야지, 그 사이에 이 혼란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소송, 뭐 형사재판, 뭐 뭐든지 증인은 나와요. 네. 누군가의 재산이 걸린 사건에 이제 오늘부터 이거 가능한 것 같은데요 라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막 겁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무죄 줄 건가요? 그분들만 처벌할 건가요? 이제 어떡할지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1심입니다. 뭐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이었고 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형이 확정되는 건데, 선거법이야 633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은 33을 지키면 6개월 안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지만,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이게 다음 대선 전까지 끝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정상으로는 사실 끝날 가능성은 높죠. 왜냐면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지금 다 확인이 됐잖아요. 별다른 증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지금 1심에서 나온 그 증인이나 이런 것들로 증거조사는 더 이상은 필요 없고, 결국은 그냥 그것을 놓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의 영역에서 기존 판례대로 판단하는지 색다른 판단을 하는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이 모든 사실관계 정리된 걸 놓고 판단 한 번이 남았다. 그러니까 항소심도 길게 갈 사건은 아니에요. 길게 갈 사건은 아니다. 왜냐면 또 김진성 씨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새로이 불러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그냥 있어요. 그분도. 같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번 의견 이제 확인하고 이제 법적인 평가 한번 남았다. 그러니까 길게 갈 수가 없죠, 이것도.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그래요. 이제 거기에 또 새로운 유리한 증인은 이제 또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근데 많이 허용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3개월 내에 이제 끝날 예정인데, 거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그랬듯이 뭐 여러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부르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판결대로 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자기가 서류 다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돼요 라면서 부르는 증인들을 이제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항소심 일단 뭐 검찰은 항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항소심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거법 1심 결과를 좀 존중해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선고는 뭐 유죄를 내니까 판사를 엄청 뭐 사법부 사망 선고 이런 것까지 했다가 어제는 또 판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뭐 입맛에 따라서 그럴 게 아니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그 시위대가 처음에는 모이자마자 사법부는 죽었다 이러면서 막 비판하다가 생각보다 유리한 판결이 나와보니까 사법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 시위대 모인 분들도 유죄 판결을 예감하고 모였던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기존의 상식, 기존의 법리를 모두가 다 알고 마음속으로 수긍을 했던 것인데 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는 사실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부의 존중이라는 게 그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라면은 2, 3심은 필요 없잖아요. 1심을 그냥 답으로 여겨야죠. 그쵸. 그런 의미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헌법 이론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래요. 사법부의 독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존중하는 그 태도라는 것은 네. 사법부나 그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뭐 인신을 신상 공개하고 조리돌림하고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인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학리적, 법리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저희들 항상 그 판례 평석이라는 거래요. 이 판례는 좋고 이 판례는 다르고 이 판례는 잘못됐다. 항소심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평석들을 하는데 그건 사법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원색적인 비난, 신상을 공개하고 탄핵을 거론하고 이거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 맞죠. 예.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이게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서도 허용되는 학리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네. 사법 발전을 위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같은 선상에 놓는 거는 물타기죠. 헌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과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엄연히 구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논리는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취지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니까 이제 앞에 했던 선고는 조금 잊혀진 듯하고 마치 그냥 사법 리스크를 좀 벗은 것처럼 어제는 좀 축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는 의원도 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밀어붙이는데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회에서 좀 여당 압박을 많이 나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의 폭주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예.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도 얼마나 더 심할까, 그 재판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어떤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어가는 과정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곤란을 겪으니까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에서 김병량 시장이 나는 잘못 없는데 김병량 시장이 지금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그걸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했던 게 무고로 처벌까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사칭에 관련돼 가지고 형사 판결로 유죄가 됐던 거 맞잖아요. 근데 네. 그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기가 공격을 하고 다시 또 무고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또 잘못 없이 누명 썼다고 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커지는 과정 아니었을까. 이제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법정에서 또 도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에 굉장한 또 생채기를 내겠구나.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큰 생채기를 냈고 예. 밖에 나왔던 분들도 내가 그때 왜 밖에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현타를 뒤늦게나마 느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다면 그 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로서는 또 특히 제가 있는 영역인 사법질서의 영역에서는 혼란기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지금 너무 깝깝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인 신문 앞두고는 어떻게 변론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 혼란을 겪는 분들이 예. 많으실 것 네. 같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고 해가 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빨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으면 29일에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선고가 하나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2심에서 이게 좀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쨌든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 관련 재판 받게 되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직접 연루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부지사가 그냥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선긋잖아요. 근데 그 선이 그어지는 방식이 다른 사건에서도 맨날 똑같거든요. 대장동 사건 처음 터졌을 때는 이재명은 모르는데 유동규가 다 했다. 유동규가 주범이다 이랬었고 예. 지금 법카 사건에서도 배모 씨가 다 했다. 네. 내 입으로 이렇게 3천만 원치 음식이 막 들어가는데 배모 네. 씨가 다 했대요. 이것도 그리고 대북송금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진행된 건데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이재명 대표지만 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 다 했대요. 다 똑같아요. 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했대요. 이 수혜자는 난데 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은 항소심이잖아요. 1심에서 9년 6개월 굉장한 중형이 선고됐던 게 이번에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사실 항소심까지 끝나요. 그럼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는 우리가 이건 팩트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덧대서 여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맞고 그럼 여기에 이재명이 관여가 있냐 없냐 요것만 남은 게 되니까 네. 정치적으로는 다시 또 일희일비의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요일에 있을 이 선고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선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전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